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큰 뉴스가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저도 그걸 봤는데 무죄로 나온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1심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말을 또 좀 바꿨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더니 이거 한국하고 협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젠 갑자기 아침에 25% 얘기를 하더니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지방선거 문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 대한민국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이고, 근데 참, 그 얘기부터 여쭤봐야죠. 김건희 씨 1년 8개월. 네. 민주당 생각엔 구형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낸 치욕의 기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 국민들께 각인시키는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구형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선고를 했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공정성을 믿고 투자하는 많은 서민들, 개미 투자자들 이러한 그 가슴에 대못을 받은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검찰 또 사법부가 한 몸인지 예. 이렇게 얼마나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이 판결이라고 봅니다. 실제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죽은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죽은 날이다. 네. 예. 그런데, 물론 뭐 1심 판결이니까, 근데 지금, 뭐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심부터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내란 전담 예. 재판부가 2심부터 적용이 되죠.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또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민주당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나온 그 재판관들은 대단히 불만스럽죠. 예.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고 거기에 전문가를 좀 판사로 임명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가 보면은 아주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인사들이 지금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과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사실은 3대 특검을 만들어서 김건희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만들고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의 그 사법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1심이요.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받았으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사형이 나와야겠죠. 네, 내란 우두머리니까요. 그것은 아마 이미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한덕수의 그런 23년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는 유죄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유죄가 예. 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무기 근거도 있어요. 무기 근거도 있지만 무기 근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란은 보통 형사법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를 훔친 역적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유지한 것도 이런 역적죄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재를 때렸기 때문에 예. 역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번 내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위원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번 그 한덕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중엄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김용현이라든지 여인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다 후배들이실 텐데.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물론 후배시겠지만 네, 이 군인으로서 지금 연루돼 있는 그래서 처벌을 받고 있는 이 장군들 물론 안타까우시겠지만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지금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은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예. 법정 최고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은 봐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만약 내란을 봐주고 형을 뭐 감형하고 줄여준다 하면은 우리는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럼요.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12.3 내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 직접적인 거는 윤석열 그렇죠. 내란 수계가 일으켰지만 그 뒤에는 있는 저는 5.16 군사 쿠데타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잖아요. 18년 장기 집권함으로써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 DNA가 전두환 일당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12.12 쿠데타로 네. 이어졌고 12.12 쿠데타도 12년 집권했잖아요. 노태우까지. 그 단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DNA와 씨앗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런 내란 세력들에게 전수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란 척결에 관계된 것만은 법정 최고형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씨앗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은 한미 연합사령 부사령관 네. 지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거 보셨죠? 뭐 네. 이 재래식 무기 방위도 우리한테 하고 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재래식 무기의 방위는 우리가 하고 뭐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해구산 정도만 하겠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얘기가 그것은 뭐 지금 미국이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이후부터 그렇게 해왔던 전략입니다. 2000년도 넘어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전략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방위하고 미국은 공군이나 해군 전력 또는 핵에 대한 이런 우산을 씌워서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갔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더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전략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자주 국방을 힘을 튼튼히 키워야 된다, 해야 된다. 어느 나라도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국방비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AI를 장착한 무기체계라든가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겠다 하면서 지금 힘을 키우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하고 계시죠. 네.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네. 25% 얘기를 하지 않나? 네.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한국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이게 25% 올려가지고 기업들이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죠. 그게 국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해구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 마음이 변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한미 FTA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안보 문제는 트럼프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가볍게 할 수가 없죠. 트럼프는 지금까지 사실은 정책 보면은 충격파 던지기를 계속 해오잖아요. 예.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예. 모르는 정책을 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모두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안보 분야나 경제 분야는 대한민국은 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많아요. 중국 때문에. 네네, 그렇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으로 가장 경쟁국으로 보고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하는데 미국 단독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커지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중국을 견제 안 한다 하더라도 견제된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맹국에게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맞닥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도 다른 나라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봐요. 우리는 그동안 제조업을 꾸준히 키워왔지 않습니까? 뭐 배를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반도체라든가 고루고루 제조업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발전돼 왔는데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도 국익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군함도 이제는 우리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네. 군함 정비도 해 달라고 할 정도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정도로 지금 위치가 강화돼 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얘기처럼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듯이 어떤 하나의 생각만 갖지 말고 국익을 바탕으로 하되 국익 중심에 늘 실용 외교 포지션을 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지금은 국방 전문가, 대한민국 네,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정치인에 관해로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장동원 대표 단식할 때 사실 뭐 홍익표 정무수석은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단식이 중단돼서 거기서 무산이 됐지만 저기 민주당 좀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좀 한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단식은 뭐 대의 명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의 명분이 있다면은 뭐 왜 못 가겠습니까? 뭐 쌍특검 뭘 하겠다 촉구하는 그거였는데 이미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은 우리가 하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촉구하는 것 의미가 없었고요. 정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도 이미 수사가 이미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 단식 자체가 그런 대의 명분보다는 본인이 장동혁을 제명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어려워지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장동 왜냐면 이름이 비슷해요. 장동혁 대표 단식이 한동훈에서 전 시작이 됐다고 봐요. 한동훈 제명으로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 단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좀 오래 하면은 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탄핵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와서 또 뭐 그만하라니까 낼건 그만하고 그래서 이것은 대의 명분이 전혀 없는 그러한 단식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았던 거고 그런데 뭐 우리 여당인 민주당에서 굳이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단식 끝내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고 나서 첫 번째 다시 정치 시작하면서 방문한 곳이 이 민생 현장 방문이었거든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그냥 보여주기식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오는 거 보면은 국민과 민생은 없어요. 윤 어게인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러한 정책만 펴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과 한몸임 정책을 아직도 윤석열 그 내란 세력과 대대로 단절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민생 현장으로 간다고 그것이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생 법안들을 지난 12월부터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정책을 펴려면은 입법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 20%밖에 지금 법안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대한민국과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민생 법안부터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정치인으로서 내일일 거예요 아마.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이 결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글쎄. 일각에선 당원권 정지 3년이라 그러는데 당원권 정지 3년이나 네. 제명이나 네. 도끼는 객끼이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뭐 국민의힘 사정 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제명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일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들이 엄청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재밌어요. 10만이다, 뭐, 한쪽은 뭐, 1000명 정도다, 네. 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도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많이 하고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단계별로 어떤 증폭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각 제명보다는 어떤 단계별 압박, 그 대표적인 예가 김종혁이잖아요. 주변 인사들부터 고립시켜 가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쳐낼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본인의 가장 경쟁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는 사심을 버리고 늘 선당부사해야 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사심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형국에서도 두 쪽 나고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윤 어게인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내놓는다는 것이 뭐 당명을 바꾸겠다, 이름 바꾼다고 옷 바꿔 입는다고 뭐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근본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당대표 얘기하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합당합니까? 그것은 뭐 우리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당원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좀 주의를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 당은 이미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의 그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이 합당 문제는 당의 운명과 방향을 크게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던져놓은 거는 합당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지금 그 과정에서 조금 성급함이 있었죠. 그 합당에 대한 제의조차도 우리 당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최고위에서 좀 논의를 하고 최소한 의총 정도에서는 이렇게 제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잡음이 안 날 텐데 갑자기 뭐 합당 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최고위원들도 일부 반발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초선 의원들 30명이 또 뭐 반대하고 또 일부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왜 이런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제 이런 것들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로 인해서 실제 애도 기간에는 일체 이슈되는 건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저는 아마 그런 단계를 밟아가리라고 봅니다. 먼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의 어떤 집단지성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당원들도 지금 많은 숙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의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당원의 결정에 저는 따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원님 보실 때 그렇게 합당하는 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지금 견해들이 다양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호남 선거에서도 다르고, 그다음 경합 지역이 다르고, 그러기 지역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확실히 다르고, 또 후보자들 지금 시의원, 도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 나오려는 예.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확연히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수기 과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를 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단지성을 잘 발휘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의원님은 지금 경기도지사 네. 이
물망에 오르시고 이게 막 네. 언급이 많이 됐는데 경기도 분위기는 어떠세요? 경기도는 조금 조국혁신단 합당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예. 네, 호남이 특히 미치죠. 왜냐하면 그렇죠.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실제 어떤 지역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고 아주 경합 지역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다만 2, 3%만 갖고 가도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미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는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당 문제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인 거고 두 번째가 6.3 지방선거의 압승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집단지성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청래 지도부는 조금 더 이런 공감대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더 하고 당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너무 마음만 성급해서 빨리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간 이제 거기도 경선이 언제 하죠? 4월 중순쯤, 4월 중순쯤. 예, 6월 지금부터 3일이니까. 슬슬 바빠지시겠네요. 네, 많이 바쁘죠. 네? 네, 네, 네. 근데 뭐 하간 본인이 생각하실 때 또 강점도 많으시고 하니까 원래 강점이 많으신 분이죠. 네, 사실. 네. 그 또 한 가지 뭐 출마회가 나왔으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본인이 네. 그 여론조사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 계속 그 김어준 씨 여론조사 올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이건 선을 넘는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또 김어준 씨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것은 뭐 김민석 총리는 본인은 서울시장에 안 나간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현안 문제가 원체 많기 때문에 총리로서 직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는 서울시장이든 뭐 지방선거에 대한 것은 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하고는 최고위원 하면서 늘 옆좌석에서 네, 친했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형이에요. 일에 몰입하고 그래서 지금 뭐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정 전반을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김민석 총리의 취지에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지역구도 경기도시니까 네, 네, 네. 경기도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야, 이거는 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때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날카롭게 네. 비판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좀 이런 거 바꾸고 싶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경기도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죠. 특히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고,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어떤 AI의 중심 도시, 또 우주의 중심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큽니다. 꼭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경기도가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때 뿌려놓았던 씨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기본 사회 문제라든가 예. 공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미래를 보고 뿌려놓은 씨들이 많은데 지금 그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후에 그걸 개성 발전시켰으면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동력으로 역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야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갔을 때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도이고 가장 중심인 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하는 정치적인 동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김 의원님하고는 방송을 많이 해봐가지고 네, 네, 네.
저는 사실 뭐 김 의원님의 그런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예전부터 네. 했어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소식 들릴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2부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셨죠. 이지혜 전 부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이민찬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이제 이 부위원장한테부터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뭐 민생 현장을 갔다 네. 어딜 갔어요? 하나로마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설 하나로마트. 전에 이제 민생 물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좀 단식 이후에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하나로마트를 선택했습니다. 일각에서 이거 민생 현장을 왜 갔지? 아니 사실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처음 아까 기자가 멘트 따려고 전화를 해서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네. 왜 갔어?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 민생에 치중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민생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이다, 사법 개혁이다, 많은 개혁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자화자찬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민생 현장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환율이 폭등한 장기가 폭등을 하면서 민생 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내일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인하고는 상관없고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이 정치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모든 국민의힘의 모든 중심의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에서는 뭐 다양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직 대표는
어떻게 정부 여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당 내 일, 당 사무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아직 내일 최고위에 상정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고위 안건은 보통 전날 저녁 때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전달이 되니까요. 근데 뭐 당 내에서는 많이 상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화해 보세요. 지금 방송 중에도 괜찮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이따가 물어봐 네, 놓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네. 예, 그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제명이 될 수도 있죠. 사회생활 하지 말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최고위에 그 심판이 나왔을 때는 제명 결정이 나왔을 때는 뭐 뭔가 이게 지금 맞나라고 하는 당 내의 목소리가 좀 있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단식이 끝나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가 새를 막 모아가지고 장외 집회를 독려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모습은 아니다라는 뭐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명적으로 많이 입장을 선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장외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와 뭐 이런 자기의 입장 이런 것들을 뭐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덤을 이끌고 밖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막 시끄럽히게 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제명 가능성이 더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밌는 게 네. 아니 그 모인 사람 숫자가 한쪽은 10만이라고 한쪽은 1000명이라고 그러고 제가 여태까지 본 차이 중에 제일 커요. 아니 뭐 그거야 주최 측이야 워낙 그 현상 자체를 조금 과대 포장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마지막 과대표자한테 너무 그런 부풀린 거죠. 한쪽은 너무 깎아내린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아니요 그 1,600명은요 경찰이 추산한 거예요. 이건 검찰 추산이면 보통 3에서 곱하기 3에서 5 하면 돼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 자체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이슈를 정치인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평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대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고 지금 박수를 쳐주고 계신가? 지금도 많은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인가? 여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제가 국민의힘의 몇 분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정치공학적으로나 이 현상을 보면 이 제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한다. 지방선거 영향도 걱정이 된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당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 지도부와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이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향후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향후의 당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거나 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식 과정에서 어떤 단식 현장을 찾아야 된다는 여러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택한 것은 당무감사회를 공격하고 윤리위를 공격하고 최고위를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지 세규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내에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당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제명을 당해서 정치적 서사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명시키면 안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김정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탈당 권유예요. 탈당 권유라는 건 10일 기다렸다가 안 나가면 자동으로 제명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그 징계의 짐을 자기가 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결정을 내리면 이거는 지도부가 결정을 하라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미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탈당 권유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뭡니까? 당 대표를 지도부를 모욕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장동혁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스타일이 파시스트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를 심지어 제명 권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당이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고 아니 사실 왜냐하면 나라님도 욕하는 게 이 국민들의 정서인 것인데 이 당 내에서 아니 지금 지도부가 아니면 대표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김 전 최고위원이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사람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사람은 이런 발언을 하면 바로 저렇게 잘려 나가는구나. 한동훈의 팔다리도 자르고 다시는 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런 본보기가 되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여주마. 이러한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당 대표의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 내에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회복하자마자 민생 행보에 나서셨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한동훈, 김종혁 이런 얘기까지 지금 1년도 넘게 지금 우리 주제가 매주 이 한동훈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다가 총선도 설 민심도 너무 다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저기 당적을 바꾸시려고 그래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법안은 좀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그러니까 하늘마트 요거 같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처럼 비추는 그런 사진 이미지 정치 말고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어떤 게 진짜 민생을 위한 일인지 국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 요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어떤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지금 많은 이 주류 언론이나 뭐 이 한동훈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만 당 내에서는 단식 이후에 어떻게 당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국민의 마음을 돌아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어떤 당내 개혁 작업, 혁신 작업,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방선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보여드려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대표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당내에서도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가장 강합니다. 저는 우리 이재선 부대변인 말씀해주신 그런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민주당이 야당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는, 조금 더 법률권 190석이 좀 더 야당을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이면 좀 더 아름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합당은 해요? 저희 합당이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예. 아무도 근데 모르니까. 그 합당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맞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 우리는 흔히 조국당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1인 정당의 성격이 강한 게 조국혁신당인데 조국 대표가 사실은 형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공정에 관한 문제, 입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합당을 하면 조국 대표의 그런 이미지가 민주당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옛날에 조국 사태를 다시 떠오른다던데 아니면 맘카페에 있는 어머니 학부형들 이거 입시면은 저건데 그런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이 있는 문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조국 당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뭐랄까 선도적인 그런 이슈와 의제를 던지고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좀 중도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당이 통합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지를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유가 있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쨌든 조국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그럼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부담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원래 조국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언젠가는 합당 뭐 두 당이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간 거 아니야?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합당한다라고 했었으면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한다라고 했을 때 아 언젠가 합당이 될 것 같긴 했는데 왜 지금이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심리적인 부담이라던가 어떤 경계 이런 일이 있는 이슈는 아니다. 다만 이 저희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지금이지? 이게 지금 지방선거 전까지 이 합당이라는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들을 좀 하나하나 숙제로 풀어가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 당이 언젠가 합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당 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친문 세력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안 좋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언젠가 합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호남에서까지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더 크게 만들었고 호남에서 더 호남까지 우리가 전승을 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 몇 군데라도 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호남에서 과거에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조국당이 이게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그 성비위 의혹 사건을 이 수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고 거기서 호남 지지율이 그 이후로 전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고 지금 이제 기존의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조국혁신당이. 그분들은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시던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선거에 강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강세를 보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호남에서까지 이렇게 표가 갈리고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이 몇 석이라도 내주는 그것을 완전 차단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비위 문제 이후에 본인이 당권을 잡았잖아요. 의혹 문제죠. 뭐 그 부분이야 이제 의혹 문제 이후. 아직은 왜냐하면 재판이 안 나왔으니까 의혹 문제 이후 당권을 잡았는데 어떤 부분을 본인이 당을 혁신하고 쇄신했는지 전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국 혁신당을 바꿨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율도 말씀하신 대로 추락을 했고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든 단체장이든 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대표가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합당이긴 하지만 국민들 시선에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비근한 예로 조국혁신당이에요. 개혁신당이 제기했던 어떤 쌍특검, 공천원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공조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야당의 본령이다. 민주당의 공천원금 문제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냐. 공조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야당이길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입장에 이중대다 이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당이었는데 저 합당한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전 그래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 한쪽은 이제 합한다 그러는데 다른 쪽은 이게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만약 제명된다고 내일 제명된다고 가정하면 이분이 이
소위 말해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을 규합할 것인가 아니면 4달 정도 기다렸다가 만일 국민의힘이 참패하게 되면 그때 다시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게 시나리오? 진짜 너무 비극적인 일인 게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는 창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당을 하는데 돈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지난 이 창당 역사를 봤을 때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창당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여기 이 과정에서 지선에서 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패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구원자처럼 짜잔하고 등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창당에서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정치적 서사를 만들고 야외에 있다가 국민의힘이 쓰러지자마자 본인이 뭔가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어쨌든 당을 위해서 당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동훈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인이 살려면 국민의힘이 죽어야지 본인이 앞으로 등장할 여지와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모순적인 발언과 행동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틀렸고, 일단 지방선거 결과를 너무 예단하시고 계세요. 확정적으로 예단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라고. 그것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잘못된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짜잔하고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국민의힘 당원들을 좀 무시하는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그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식 국면 당심이 민심이다. 진짜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2024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63%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심과 민심 전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어땠습니까? 당심뿐만이 아니라 민심에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나 당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당대회에서는 64% 가까이를 얻었어요. 근데 지난해 전당대회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30%대로 내려앉아 버렸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당원분들은요, 이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당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인가, 당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식 국면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을 폄훼하기 위해서 야,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게 그렇게 문제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명의 도형 문제부터 도덕성,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총체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사과하면 됐을 문제인데 그 문제를 1년 넘게 끌고 지금까지 당내에서 분란을 만들고 끝끝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당대표 단식 현장도 찾아가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과연 야당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명의도용이라는 건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IP 2개에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 5명과 또 다른 한동훈 6개의 아이디가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5명이 있잖아요. 그 가족 5명의 거주지가 다 다릅니다. 딸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장인 장모도 계시고 부인 그리고 모친 다 따로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2개의 IP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에 글이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회도 그 부분은 IP까지는 할 수 있지만 누가 글 썼는지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명의도용 문제 의혹이 있는 거고 명백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 좀 넘어가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저도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기면 장동혁 대표 떠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건 당연하죠. 근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참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강성 지지층들을 위주로 한 정당이 되면 설사 만일 참패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당내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좀 안타까웠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판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이런 이제 판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V0라고 이야기 칭하면서 그 뒤에서 많이 했던 그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특검이 다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의 증거를 내놨을 때 재판부가 이런 것들은 다 뭐랄까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그냥 어떤 한 여성의 뭐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판결을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인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5,100도 넘었고 코스닥도 1,000도 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자산을 이 주식 시장에 온전히 다 내놓고 오히려 더 지금 더 이렇게 주식 시장이 부흥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정하고 뭐랄까 불법이 없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불법은 괜찮다. 종범이 아니니까 괜찮다. 무죄다라고 하는 어떤 불법의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고 그럼 앞으로 여기에 뭐랄까 국민들의 자산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라는 것까지 연결되면서 이게 지금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올바른 뭐랄까 형량인 것인지 판단인 것인지 이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이 방중 때 기자단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기자회견 간담회를 했었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검찰 기소를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검찰을 비판한 게 맞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재명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 법원이 잘못했다고 검찰을 두둔한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비판해야지 왜 민주당은 법원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그 대통령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지 좀 의문이 있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검찰, 지금 이성윤 의원님이 중앙지검장으로 있고 이 시절에 1년 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검사님들이 수사를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결국 기소를 못했잖아요. 결국 기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무혐의 종결을 했어요. 특검이 다시 수사를 했잖아요. 특검이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엄청나게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무죄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 부분은 또 사과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도 그와는 별개로 저는 이 명태균 씨 문제도 그래요. 명태균 씨의 그 미공표 여론조사가 그 우리 대선 기간 되면은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 단위로 여론조사를 공개를 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하는 ARS 미공표 여론조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걸 위해서 왜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특검까지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특검이 수사를 6개월 동안 했는데 무죄가 나왔으면 민주당이 사과해야 마땅해요. 이와는 별개로 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정말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이런 물품을 수수한 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당연하죠. 이 부분은 뭐 응당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몇 가지만 반박해도 아유, 당연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특검 욕 많이 합니다. 지금 민주 진영에서 왜 이렇게밖에 수사를 못했냐? 아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없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보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김건희에 대한 어떤 의혹점이 너무 많고 김건희 특검 법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잘 못 끝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특검이 이런 정도밖에 기소를 못했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그 목소리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김건희 씨의 1심 재판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로 받아들이지 사과해라라고 하시지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면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에서는 아직 정심까지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서로 좀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 생각 같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 형태가 지난번 윤석열 정권, 그 이전 정권에서의 주식시장과 지금 코스피 5천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잣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또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결들은 예전과는 또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연히 말을 안 듣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어떤 문자 내용이라던가 음성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윤석열 부부의 재상적인 이득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명태균이 지금 이 윤석열 부부와 결탁해서 이루어진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한 의혹들을 다 없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존중합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언어로 감정을 섞어서 법원 판결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특검을 이제 종합특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수사를 또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평고속도로도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한 분, 국토공무원 한 분 기소됐잖아요. 그분도 공소 기각됐어요. 특검이 잘못 수사했다고. 이분 수사 대상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기존의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어쨌든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마당에 그럼 민주당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속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비판이라기보다 아쉽다는 말은 저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건희 씨 재판 오늘 끝났습니다만 2월 19일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죠.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올 겁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